안녕하세요. 인문학자 김경집입니다. 오늘은 언어사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낯선 낱말이죠. 언어사춘기.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언어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한 사람의 사용한 어휘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언어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낱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같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찰, 정의, 관찰, 희열 이런 낱말들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알 겁니다. 언어사춘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낯설 거예요. 근데 무조건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한 150년 정도, 아주 오래된 거죠. 100년 넘게 각 주에 따라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갑자기 과제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과제물이 점점 늘잖아요. 4학년이 되면 과제물을 줄여줘요. 전체적인 과제물이 주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인 과제물이 줄고요. 다른 과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책 읽기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걸 왜 하는지, 뭐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굳어지니까 그냥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자, 인지과학자, 언어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콜라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를 분석해 보니까 대략 10살쯤 됐을 때 그게 바로 4학년이죠. 만 10살. 10살쯤 됐을 때 아이의 언어에서 어른의 언어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른의 언어를 습득하는 감도가 가장 높고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면 어른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심지어 평생 그 낱말을 사용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몸의 사춘기는 언제 오냐면 틴이 붙는 나이, 티네이저, 13살부터 19살 이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아이의 몸에서 어른의 몸으로 변해갑니다. 곤충으로 따지면 변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지요. 사춘기를 겪지 않고 성장하는 존재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팬이라든지 양철북에 나오는 오스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의 몸에서 어른의 몸으로 바뀌어갑니다. 거기에 성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요. 심리적인 저항도 있고 물론 요즘은 사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낮아졌지요. 발육이나 어떤 성장의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중2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미 사춘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몸의 사춘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보다 먼저 온
언어 사춘기를 잘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언어 사춘기에 습득한 언어가 향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른의 언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감각의 언어에서 관념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관념의 언어라고 하는 개념과 관념을 나타내는 언어는 아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런 언어 요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지요. 10살 때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 어떤 습관을 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노랗다라고 하는 관형사에 비슷한 말을 한번 대보세요.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뭐 등등등등 아마 대략 한 20가지 정도는 나올 겁니다. 맛에 관련된 낱말은 어떨까요? 달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달짝지근하다, 덜치근하다, 뭐 등등등 대략 한 10가지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하다라는 낱말에 비슷한 말을 대보십시오. 사고하다, 사유하다, 숙고하다, 사색하다, 성찰하다 뭐 등등 한 10가지 정도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사고하다 혹은 사유하다라는 말을 몇 번 썼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걸요? 심지어 지난 일주일 동안 사유나 사고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쓰고 넘어간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언어는 이중적이에요. 순우리말은 감정과 감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대단히 풍부해요. 그런데 개념과 관념을 나타내는 말들은 순우리말이 아니라 거의 다 한자말에서 빌려온 말들입니다. 발음은 한국말이지만 뜻은 중국말입니다. 뜻글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학습해야 되는 거지요. 일상에서 별로 안 쓰여요. 그런데 이 낱말은 매우 중요한 낱말들입니다. 교과서를 펴놓고 보면 전부 다 이런 낱말들이죠. 우리가 언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미국처럼 4학년 때 무슨 뭐 책을 읽는 과제를 좀 늘렸다? 그런 케이스만 없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부르죠.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 개울에 올챙이가 나타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학년, 이른바 고학년, 4학년부터는 책의 문장이 바뀝니다. 우리 동네 하천에 올챙이가 출현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서 관찰해보고 토론해봅시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에서 어른의 언어로 바뀌는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4학년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독서 과제가 늘어나는 4학년, 최근에 밝혀진 언어 사춘기와 딱 겹치는, 놀랍지 않으세요? 요즘 아이들 욕 잘하죠? 욕하는 거를 권장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 욕하는 거 들으면 기겁하지요? 시내버스를 딱 탔는데 여중 한 1, 2학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쫓아와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조사 빼고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사가 거의 욕이에요.
간투사 같아요. 왜 욕을 할까요?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는 욕을 좀 안 하려고 자제하지만 그런 어떤 감시의 눈이 없으면 아주 마음껏 욕을 정말 구성지게 잘해요. 내 아이도 욕 잘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욕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욕을 한다는 얘기는 내 감정이 뭔가 좀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걸 말로 표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욕지기가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거 어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반에서 싸울 때도 있잖아요. 뭐 욕도 하고 막 욕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걔가 우리 동네 살아요. 뭐 다 비슷한 동네 사니까. 근데 내가 오늘 교실에서 막 걔한테 욕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면 집에 돌아가서 같은 동네에서 얘랑 놀아야 되거든요. 축구를 하든 고무줄 놀이를 하든. 그럼 제가 있으면 내가 불편하고요. 내가 있으면 제가 불편해요. 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아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집에 가서 놀다 보면 아이들 뭐 놀면서 다 풀리죠, 그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살아요. 물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고 친해요. 같은 반이에요. 근데 왜 거리낌 없이 욕하냐? 학교만 같이 다녀요. 학원 다르고요. 심지어 형제도 주말에 밥 먹을 때나 같이 있지, 다 제각각 학원 가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쟤하고 내가 굳이 놀아야 될 배려를 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얘들 차지 아니에요. 굳이 놀고 싶으면 PC방 가서 내가 그냥 돈 내고 나 혼자 놀 수 있잖아요. 관계 방식이 바뀌어서 욕을 쉽게 해요. 세 번째는 욕설이 주는 아주 독특한 쾌감이 있어요. 배설감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위압감이에요. 이것도 어른들이 잘 눈치를 못 채는데 세 보여서 그런 거예요. 욕하면 세 보여요. 애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어른한테 배우는 거예요. 센 어른들이 세상 주무르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세 보이려고 욕해요. 욕이 왜 나쁠까요? 욕, 언어폭력이잖아요. 대단히 폭력적이죠. 그래서 나쁘다.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면에서 봅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는 문장의 길이가 그 사람의 생각의 길이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욕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했다고 쳐요. 그 문장입니다.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욕의 주어는 너예요. 너는.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되냐면 약간의 서술어, 인격이, 아니면 뭐 머리가, 두뇌가, 감정이, 뭐 등등등이 개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준이.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교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료성과 경제성이에요. 그리고 합리성이에요. 문장이 짧을수록 좋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에너지로 가장 강력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환 상태, 전달 상태, 그게 욕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 습관이 들어서 계속해서 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긴 문장을 구사하거나 생산하거나 교환하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교환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언어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긴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고 그 사람과 정보 교환하는 게 이제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사회적인 언어이고 자기 파괴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문장의 길이가 사고의 길이를 결정한다.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문어와 구어가 있습니다. 문어가 없는 민족도 많지요. 문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구어는 날숨의 길이만큼 문장이 결정됩니다. 길 수가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문어는 생각의 길이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지요. 가능하면 간결하게 오해하지 않게 요점만 정확히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교환할 수 있는 그 언어체계. 그러나 언어에서 경제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상해시대로 시작합니다. 문자가 없을 때 인류 역사를 20만 년이라고 봤을 때 기호 문자, 기호 언어인 문자가 생기는 경우는 고작 아무리 길게 잡아도 8,000년에 불과하고요. 대략 한 5,000년 정도 되는데 그나마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으로 전달을 하지요. 어떤 경우는 이 그림 문자가 발전한 한자처럼 이게 그림 문자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어떤 반복되는 정보를 기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의 출현입니다. 기껏 해봐야 5,000년에서 고작 8,000년에 불과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언어를 자동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르죠. 나중에 한 500만 년 지나면 인간이 진화해서 자동적으로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이 생길지. 어쨌든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옛날에 5,000년 전에 문자를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1%도 안 됩니다. 이른바 지배계층. 그것도 상부인 상위 지배계층이나 고위 성직자, 이 사람들만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신학의 시대였던 중세 유럽에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심지어 사제들 가운데, 신부들 가운데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30%에 다다를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문자를 못 읽는데 어떻게 미사를 해요? 외워서 하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문자가 되어 있는 책을 얻기가 힘들어요. 양피지가 좀 비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책 한 권이 소 몇 마리인데 그러다가 구텐베르크의 활자술, 그 다음에 동양에서 온 종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봤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만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대중이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은 영국 산업혁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동할 때는 굳이 글 몰라도 되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거두고 경험이 중요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장 가서 일해요. 초기에는 단순해요. 나르고 뭐 일정하게 그거를 투입하고 근데 갈수록 기계 공정이 복잡해지고 작업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일일 공정도가 내려와요. 자, 오늘 이 공정은 A라고 하는 원료 몇 그램을 뭐 몇 시간 몇 도에 가열하고 B라고 하는 것을 몇 시간 뭐 몇 그램 이렇게 가열해서 도를 합치고 등등등. 글자를 모르면 그 작업 수행이 어렵죠. 그래서 보편 교육을 요구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가 흔히 이건 여담이지만 퍼블릭 스쿨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립학교라는 의미잖아요. 영국에서는 퍼블릭 스쿨이 사립학교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이튼 스쿨, 럭비 스쿨 전부 다 퍼블릭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은 뭐냐면 교장이 운영하고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을 시켜주는 곳, 그게 퍼블릭 스쿨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돈 많은 중산층 이상 자녀들만 갈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책을 통한 정보가 쏟아지고 교환되고 소비됐던 겁니다. 이 기호를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권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지난 20세기도 그런 삶을 살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다시 상해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영상 시대. 그림으로 충분히 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해 시대, 이전의 상, 정지된 상과 달리 움직이는 상이고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거기에 뭐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상해 시대를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해만 의존해서 정작 기호를 외면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기호 언어가 과연 힘이 없을까? 이전과 같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배타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문장의 길이만 결정할 게 아니라 책은, 우리 이 기호 언어가 가장 많이 있는 게 책이잖아요. 또 책을 왜 읽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미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거를 달리 말하면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물론 20세기 컨텐츠와 21세기 컨텐츠는 크게 달라요. 21세기 컨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까? 저는 그걸 세븐 아이즈라고 생각해요. I로 시작하는 말 7가지예요. 첫 번째 I는 information입니다. 지식과 정보. 두 번째 I는 inquiry 혹은 investigation, 탐구예요. 세 번째는 intuition, 직관입니다. 네 번째는 inspiration, 영감. 다섯 번째는 insight, 통찰. 여섯 번째는 imagination,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I는 나, I am 할 때 그 I, 이 7가지가 결합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I에 관심을 가졌냐면 지식과 정보,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는 인포메이션이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 그거를 정크 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쓰레기 정보.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붙여져요? 페이크 뉴스, 가짜 정보. 이게 온갖 뒤범벅이 돼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폴 케네디 같은 학자는 그래서 무슨 말을 썼냐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라는 얘기는 in, 안으로 들어와서 form, 형성한다라는 거잖아요. 밖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정보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지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쓰레기가 많아서 이게 어떤 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밖으로 X. 그래서 새로 만든 말이 X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매번 누구한테서 물어볼까요?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바로 책이에요. 책은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책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과에 맞춰서 서술한 그런 지적 결정체입니다. 책을 쭉 읽다 보면 책을 쓴 사람의 생각에 물론 처음에는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선후관계라든지 실증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적 뭐 유튜브라든지 하는 것들 짧지요. 틱톡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짧아요. 긴 호흡, 어떤 문제를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기를 수가 없는데 책 한 권을 쭉 해서 읽다 보면 어떤 한 주제를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자연히 습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면과는 훨씬 다르죠. 책은 이미 그 자체로 지식과 정보에 덧붙여서 탐구의 영역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 단순히 거기 그칠까요? 직관, 영감, 통찰, 상상력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는 이렇게 강연 같은 강연을 하거나 뭐 강의할 때 물어봐요. 정중들이나 학생들한테. 자, 시간을 줄 테니까 나는 뭐와 같다라고 자기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나는 곰과 같다. 나는 뭐 코스모스처럼 뭐 가냘프고 예쁘다 뭐 등등등.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이번 다시 물어봐요. 나는 뭐다 라고 그러면 설명을 해봐라. 서술해봐라. 쉽게 대답 못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곰이다. 나는 코스모스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거의 직관적으로, 이때 말은 직관은 인투이션이 아니라 인스팅티브하게 앞에 거는 직유고 뒤에는 은유야.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수사법이 뭔지 이런 거는 뭐 안 가르쳐주고 너네 시험에서 이게 나오면 직유는 이런 거고 은유는 이런 거야. 그런데 앞에 있는 나는 곰과 같다 라고 하는 직유 문장을 만들 때는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고 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왜 나는 곰이다는 오래 걸렸을까요? 직유는 이런 거예요. 나의 특징 중에 한 부분을 골라내고 그 대상의 특징의 일부를 매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의 특징과 부분의 특징을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별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은유, 나는 뭐다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전체적인 특징과 저 대상의 전체적인 특징이 딱 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나 효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이게 문장을 통해서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들고 짜고 읽고 교환하고 할 때 생기는 생각보다 아주 흥미로운 힘입니다. 저는 이 그림, 이 만화를 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상의 시대에 영상을 무시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호를 외면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컨텐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도 컨텐츠고 기호도 컨텐츠예요. 이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예전 텔레비전, 영화 이런 거 없었잖아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비유를 써볼까요? 저희 세대, 지금 부모님 세대를 포함해서 이 세대가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누린 첫 세대고 마지막 세대예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아날로그의 따뜻함, 아날로그의 가치를 막 습득했는데 써먹을 게 없어요. 디지털의 어떤 속도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젊은 사람보다 속도가 느려요. 써먹질 못해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의 속도를 동시에 누린 유일한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 컨텐츠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만화를 봅시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만화 보는 거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만화를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 익숙해져서 기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복잡해요. 기호를 학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호를 보고 이 기호에 맞는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자를 보고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장은 또 뭐로 해요? 기호로 해요. 되게 복잡하고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지만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요. 보세요. 기호로 저장을 하면 많이 저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하기가 쉬워요. 상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이거밖에 달리 들어올 게 없고요. 자기네가 어떻게 결합하고 하는 게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경험한 것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호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좀 에너지가 드니까 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거든요. 만화가 뭐 질이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만화를 보면 글자로 든 책을 멀리 할까봐 못 보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요. 똑같은 만화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달라요. 첫 번째 컷을 보세요. 만화는 일단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쳐보세요. 온갖 거 다 나와야 돼요. 저 방에는 모든 사물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만화는 어떠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딱 그려요. 사람도 그냥 간결하게 그리고요. 책, 스탠드, 책상 그게 다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미분이에요. 입체를 미분하면 면이 되고 면을 미분하면 선이 되고 선을 미분하면 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적분을 해보세요. 미분과 적분이 항상 같은 세트로 나왔잖아요.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의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서 만화에서 생략됐잖아요. 아까 많은 사물들이 저걸 채워보세요. 저 그림 말고 어떤 상들이 저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걸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책장입니다. 공부방, 책상이 있으면 가장 보편적인 배경이 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창문을 그리기도 해요. 다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저 그림을 주고 저기다 빠진 거 하나 그려봐. 그러면 뭘 그릴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저 책상 위에 과자를 올려놓습니다. 어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저 책상 위에 이상한 동물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 고양이래요. 여기 왜 고양이를 그렸어? 아이도 지금 저게 독서하고 있고 공부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얘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려면 차분해져야 돼요. 내 감정이. 그럼 나는 어떤 때 제일 차분해지냐? 얘 쓰다듬을 때. 요즘 뭐 아이 하나 둘밖에 안 되잖아요. 같은 방에 있을 일도 없고. 그래서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름도 애완은 장난감이라는 얘기잖아요. 반려동물로 바뀌었어요. 그 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고양이야? 걔는 안 돼?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걔는 놀아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된대요. 고양이 쓰다듬으니 가만히 얌전히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상상도 못하던 일이잖아요. 자, 함께 읽기도 있고요. 학교로서는 아이들이 가잖아요. 왜 가요? 우리는 학교에 가도요. 같은 반에 모여서 공부를 하지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각자 이해하고 각자 그것에 맞는 점수를 얻고 그냥 같은 교실에 같이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끼리 교환할 게 없어요. 그러니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 그런데 이 만화를 갖고 집단지성이 이루어져요. 어떤 아이는 책장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과자봉지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고양이 그리고 뭐 그럼 각자 설명해야 되잖아요. 나는 상상도 못하던 거를 저 아이는 저렇게 했어요. 저 아이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를 내가 했어요. 그러면 저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나와 다른 건 뭐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저것도 말 되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집단지성이고요. 이것을 코디네이션 할 수 있고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에이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 바탕이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 이전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옆에 컷을 보세요. 두 컷을 놓고 이렇게 보면 사이에 빈칸이 생기죠. 라인이.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것도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 장면,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만 골라서 그려요. 그게 이코노미예요. 경제. 선택과 집중. 그런데 저 빈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여러분이 저 사이에 그릴 수 있는 화면 하나 한번 그려보세요. 10명이면 10개가 다 달라요. 이걸 만약에 활동사진으로 찍었다고 치세요. 카메라로. 필름으로 찍었다고 그러면 1초에 16장의 사진이 들어가죠. 그러면 저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수십 장, 수백 장, 수십만 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무한대예요. 그런데 그게 10사람이다? 그럼 곱하기 10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 따지면 10승이에요. 집단지성은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산술적으로 합의되는 게 집단지성이 아니고요. 그렇게 서로가 덧셈을 넘어서 곱셈을 넘어서 자승구조로 바뀔 때 그게 핵융합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만화를 다 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만화를 보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자, 다 봤으니까 이제 만화 가게 반납하든지 아니면 내가 산 거면 책장에 꽂아두든지 다시 볼 일이 없으면 냄비 받침으로 쓰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이 만화를 다시 봐요. 잘 보세요, 이제요. 조건이 있어요. 말풍선을 화이트로 다 지워요.
어떤 일이 생기냐? 앞에서 만화를 쭉 읽어서 흐름을 알잖아요. 흐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인과관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쭉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말풍선은 거의 비슷하게 써요. 왜요? 인상이 제일 강하니까. 그 다음 컷부터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써요. 근데 결론은 또 비슷해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나머지 그림을 첫 컷과 마지막 컷을 고정시켰다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4개 컷은 그 4개 컷 안에 들어가는 말풍선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럼 벌써 곱하기 4예요. 거기에 사람 수의 n승이 들어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5번째 컷의 그림을 보세요. 아빠가 깜짝 놀래요. 표정을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성적표 보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아이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 아빠는 어떠냐면 다혈질인데다가 막 참을성이 없어서 저 빈칸에 말풍선에 뭐가 나냐면 거의 온갖 욕설이 다 나와요. 야, 이 미친놈아, 뭐 등등등. 근데 아이는 이런 생각하죠. 난 그런 아빠 싫어. 난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내 마음이 투사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쓰냐면요. 허걱, 너 얼마나 놀랬니? 아빠도 놀랬어. 그런데 아빠는 널 믿어. 힘내자. 아들 화이팅.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거의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 한 페이지 한 쪽짜리 만화를 놓고 한 페이지 6쪽짜리 만화인데 이게 학습 만화거든요. 이 학습 만화는 뭐냐면 한자말 배우는 거예요. 해봐야 뭐 모순이나 건강 같은 몇 개 안 되는 아주 작은 정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기껏해야 너댓 개밖에 안 되는 이 정보를 그 부모님 눈에서 보면 마뜩치 않은 거예요. 글로 쓰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만화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같은 만화를 보더라도 어떻게 볼 거냐? 제가 왜 이 만화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보던 게 뭐예요? 그림책이죠. 그림책을 보면 사람 누구나 그래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흐름을 먼저 봐요. 그림책의 한 컷 한 컷이 사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공 중심이니까 주인공 주변의 것만 봐요. 그런데 안 넘어가고 한 페이지 전체를 한번 보게 해봐요. 천천히.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기 뭐가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관찰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관계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책 툭 던져주고 이 책 읽어봐. 그게 아니라 함께 읽으면서 근데 그게 단지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어른인 나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책을 소비하는 방식이 어땠는지를 보면 아, 지금 내가 어떤 방식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사진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아마 남원에 가셨을 때 꼭 들르셨을 거예요. 광활루에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자,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상의 시대예요. 이런 상을 봐요. 그 상을 보아 멋있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 보면 춘향이죠. 춘향전의 무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광활루가 꽤 큰 건물이에요. 누각치고는. 정자와 누각이 있잖아요. 정자나 누각은 그 목적이 쉬고 노는 데예요. 주로 어디에 있어요? 풍경이 좋은 곳에 있어요. 계곡이나 바다가 보이는 곳이나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활루는 어디에 있어요? 남원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인공호수가 있어요. 저 다리가 유명한 오작교예요. 평지에 저렇게 큰 누각이, 평지 아닌 곳에 저렇게 큰 누각이 있는 경우는 제 경험상 저 밀양에 있는 영남루나 혹은 병산서원에 있는 만대루 정도. 근데 밀양에 있는 영남루는 산에 있어요. 만대루는 서원에 있어요. 시내 그냥 일반 평지에 있는 함양에 가면 학사루라고 있는데 그거는 군청 옆에 있어요. 이거는 시내 한복판에 인공호수를 팍 놓은 아주 거대한 누각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제 경험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적어도 남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런 방식의 누각이 있는 경우는 경복궁의 경회로 빼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여기에 왜 이런 누각이 있을까? 왜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요. 남원은 지금은 호남의 한 작은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잖아요. 조선시대 세금의 절반 이상이 호남에서 나와요. 그러면 농산물이 이렇게 1차적으로 모아지는 곳이 남원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모아서 이제 나주를 통해서 배를 타고 조원을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조선시대 품계를 따지면 당상관이 이제 정삼품 이상이잖아요. 판서가 정이품이에요. 관찰사가 종이품입니다. 지방관이 보통 종삼품이에요. 단 광주 목사, 경기도 광주, 그 남한산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거기만 별도로 종이품이 들어가요. 남원 목사라고 해봐야 종삼품 당하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누각을 줬을까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이즈예요. 인공호수까지 파고요. 그 얘기는 남원 목사 자리가 엄청난 실권자의 자리란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정의 모든 세금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좌지우지 되는데 아무나 보내겠어요? 혹은 여기 들락달락하는 한양에서 높은 관리가 와요. 요즘으로 따지면 기재부 차관 뭐 이런 사람들 자주 오는 데예요. 그러니 저런 오피셜 테마파크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춘향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못된 관리가 탐관오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변학도로 투사되는 거고요. 등등등등등. 어떤 것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글을 읽은 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글을 읽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글자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책이에요. 아이에게 책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책이니까 읽어봐 라고 줄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모습은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자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서재를 만들어 보시라고. 우리는 서재 그러면 사방이 책장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 아주 멋진 책상이 있는 그런 서재를 떠올려요. 그건 일종의 권력의 이미지입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 어느 한 곳에 작은 조그만 화장대 같은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신문도 보고 그걸 아이가 자주 본 그 어떤 책을 읽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장면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것만 해도 저는 책 읽는 습관 절반은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형 서점에 가서 아이와 함께 책을 사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죠. 10% 할인에다가 또 기회비용도 덜 들잖아요. 시간, 교통비. 10% 할인 받아봐야 뭐 한 1, 2천 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아이와 함께 가요. 가기 전에 자, 나는 이번 달에 이런 책을 읽고 싶어 라고 가족끼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고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기도 해요. 아니, 책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책이 내가 읽고 싶은 책이랑 많이 맞아. 그래서 나 이 책 읽고 싶어요. 그럼 그 책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치고 우리가 한 달에 온 가족이 10만 원 정도의 도서 구입비를 책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을 들고 가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면 2만 5천 원이에요.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요. 이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지 않기. 대형 서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 책이 어디 있을까를 가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보물찾기 하듯이. 이게 매우 훌륭한 교육이에요. 그걸 찾아내면서 수많은 책을 보고요. 내가 보려고 하는 책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도 짐작하게 되고 그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도 보게 되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한 20분 걸린다고 칩시다. 시간을 한 45분 정해놓고요. 그러면 자, 네가 책을 찾아왔는데 네가 정말 원하던 책인지 한번 봐봐. 쭉 봤어요. 맞아요. 이 책 맞아요. 이럴 수도 있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봤더니 그런 책이 아니야. 이게 충동 구매를 막는 방식이기도 해요. 경제교육이기도 해요. 이거 아니면 나 그럼 가서 다른 책 구할래. 아까 거기 보니까 다른 책이 있던데. 보세요. 책 한 권이에요. 아이들 책 뭐 한 10,000원, 12,000원 해요. 25,000원이니까 13,000원 좀 남잖아요. 시간도 아직 25분 남았죠. 자, 가서 더 책 찾아와. 25분 남았어. 그 시간을 채워야 뭐 롯데리아를 가든 뭐 버거킹을 가든 할 거니까 그 아이는 할 수 없이 막 찾으러 다녀요. 유심히 잘 보세요. 책을 들춰보기 시작해요. 제목만 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얹어놔요. 25분이 가까워지면 책이 점점 쌓여요. 그걸 들고 와요. 그러면 보세요. 나한테 남은 책은 한 권밖에 살 돈이 안 되잖아요. 자, 네가 살 수 있는 책은 한 권밖에 안 돼. 많아봐야 2권이야. 일단 그것부터 골라. 그럼 어떠냐면요. 아까 맨 위에 끝에서 골랐던 책은 금방 빼요. 2-3권이 남죠? 고민해요. 넣었다 뺐다. 그럴 때 아빠나 엄마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 책 꼭 보고 싶어? 네. 그러면 좋아. 이번에 엄마 책 양보할게. 엄마 책을 안 사고 그 책 돈 줄게. 대신 공짜는 없어. 이번 주 설거지 네가 해. 설거지 엉망으로 하죠.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건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책을 3권, 4권 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만 공부하고 자. 그 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에 돌아오는 차에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고른 책이에요. 그래서 막 재밌게 봐요. 잘 시간도 놓치고 봐요. 단순히 책과 친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통한 범위를 확장하는 매우 좋은 기회의 제공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혹은 아까 말씀드린 언어 사춘기인 초등학교 과정, 이 과정 때 이런 기회를 가능한 자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 드릴 게 있거든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지만 이제 언젠가 풀리면 여름 휴가를 가겠죠. 길지 않은 휴가지만 그 휴가 갈 때
온 가족이 각각 책 한 권씩 챙겨서 가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 만약에 4박 5일 간다, 3박 4일 간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날을 정해서 반나절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째 날 오전. 절대로 그 시간을 넘겨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재밌어도. 두 번째 조건은요. 책의 딱 절반까지만 볼 것. 아무리 재밌어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기냐? 막 재밌게 읽다가 딱 반 접으면 뒤에 궁금해요. 그래서 휴가 동안 계속 그 상상을 해요. 집에 가서 이제 나머지를 다 봐요. 결론을 봤잖아요. 내가 휴가 중에 막 상상하고 그렸던 그 논리적인 추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맞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 천재죠. 읽지도 않은 책에 이렇게 흐름을 읽어냈으니까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때로는 더 많은 거겠죠. 내 추론 내용하고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나 천재죠. 작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나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단 어디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 갈라진 사이 영토를 이렇게 메워보는 거예요. 뭘로 메울 수 있을까? 이게 적분이에요. 사고의 적분.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달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세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휴가 갔을 때 읽었을 때 느낌하고 휴가를 갔다 왔을 때 느낌하고가 달라요. 감도가 달라요. 동일한 사람인데 일상적인 공간에서 읽은 일상적 시간과 공간에서 읽은 책과 같은 책인데 비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읽은 책이 느낌이 달라요. 짬짜면 같은 거예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면 단순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소스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양한 메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사회적 존재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연대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조건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남 보는 데에서 책 읽을 것. 휴가 가서. 그러니까 호텔이나 펜션 방 안에서 보는 건 반칙입니다. 로비에서 보든지 카페에서 보든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한 테라스에서 보든지 계곡에서 발 담그고 아니면 해변에 비치 파라솔에서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재수없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참 보기 좋지요. 좋은 자극을, 선한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연대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휴가 갈 때 무슨 생각해요? 나도 다음에 휴가 갈 때 책 한 권 챙겨가야 되겠다.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자, 다시 정리를 하죠. 몸의 사춘기보다 먼저 오는 게 언어 사춘기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존재의 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문어와 구어가 있습니다. 구어는 짧고 효율적이지만 짧습니다. 날숨에서. 그거에 비해서 문어, 글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사유의 길이만큼. 언어 사춘기라는 기간을 놓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나 심지어 낙오되기 쉽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언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특히 문자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습관은 아이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엄마의 서재를 만드는 것이고
또 아이들과 함께 매달 서점에 책 사러 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휴가 갈 때 책 한 권 들고 가는. 여기 보너스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언어 사춘기를 넘어서 아이가 중학교쯤 갔을 때, 사실 중학교까지도 언어 사춘기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학습 이런 것도 있지만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서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학원이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 없어요. 너무 어렵고요. 또 원래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쳐요. 엄마와 아빠가 두 분 다 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 적당히 무관심한 아빠도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엄마와 아빠가 자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 교과서를 2권 사게 하세요. 보통 아이들이 책을 학교에 두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내일이 시험인데 그 과목 책을 안 가지고 와요. 엄마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대요. 대부분 깜빡 잊고가 아니라 일부러 안 가지고 와요. 왜요? 그 과목은 해도 점수 안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중학교쯤 들어가면 교과서, 세상에 제일 불편한 책이 교과서예요. 불친절하고. 모든 교과서는요. 전부 다 개념과 관념어예요. 한글이라서 읽어요. 근데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그림이 안 들어와요. 그럴 때 부모님이 먼저 아이보다 자 책을 2권 사서 하나는 학교에 놓고 하나는 집에 놓고요. 이 집에 놓는 거는 보험용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 진도보다 보름 정도 먼저 읽어요, 책을. 그러면 나는 옛날에 다 했던 거니까 뭐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어떤 낱말, 개념, 뭐 용어. 하다 보면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나 그때 왜 이거 몰랐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걸 쫙 목록을 뽑으세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는 그걸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 앞에서 그 낱말을 의식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쓰고요. 부모님께 대화할 때도 그 용어를 최대한 노출시키세요. 아이가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막 이상한 모르는 말도 하고요. 낯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영어로 listen, 귀 기울여 듣는 건 아니지만 귀가 있으니까 히어링은 해요. 기억도 안 해요. 흔적은 남아있어요. 나도 의식 안 된. 보름 뒤에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막 뭔가 설명을 하시는데 또 교과서를 봤더니 낯익은 낱말들이 막 나와요. 왜 낯익어요? 보름 전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혹은 엄마 아빠끼리 이야기를 할 때 썼던 낱말들이에요. 사람이 어떤 게 생기냐면 뭔가 익숙하고 친하다라고 생각하면 거리감을 안 가져요. 그래서 빨리 이해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혀 아까 의식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쳐요.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 이해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 낱말을 들었던 그 시간과 공간으로 딱 돌아가요.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기 전에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했고 이 이후에 무슨 말을 했고 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요. 이게 컨텍스트를 짜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고 창의력이고 논리적인 힘이에요. 학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끈기가 필요해요. 몇 번 해보고 애가 흥 그러면 안 하거든요. 최소한 한 학기는 그냥 얘가 듣거나 말거나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얘가 엄마 아빠의 그런 언어를 자꾸 노출이 돼서 듣다 보면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수업도 재밌어지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좀 나아지고 그런 성취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돼요.
어른의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마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겁니다. 언어 사춘기, 우린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 언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몸의 사춘기보다 먼저 오는 언어 사춘기. 꼭 기억하셨다가 내 아이가 언어 사춘기가 오기 전에, 아니 지금부터 언어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말을 쓰세요.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손자 손녀 볼 때 애 이쁘다고 혀 짧은 소리 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른의 낱말을 의식적으로 써라. 그래서 그 아이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그 낱말에 청각적으로나마 익숙하게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우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언어 사춘기는 딱 10살 때가 아니라 그 시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앞뒤의 시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언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용어를 만들어내고 언어 사춘기라는 책을 낸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독서계에 할 만큼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정작 왜 나는 이것을 못 알아챘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들어간 책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내 아이를 키운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그런 이익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언어 사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